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코딩 여정을 함께하는 AI 코딩 연구소의 연구소장 바이브랩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작가라면 내 첫 책이 몇 권이나 팔렸는지 너무 궁금할 거고요. 내가 만약 독자라면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서점에 가도 될까? 왠지 헛걸음할까 봐 망설여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또 클릭하죠. 몇 번을 클릭해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바이브랩스가 그 귀찮음을 덜어드릴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오늘 저와 함께라면 내 손안의 서점 재고 알림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화면이 바로 북파인더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책에 보시면 뒷면에 ISBN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여기에 ISBN 넘버만 입력하면 바로 책 정보를 찾아주죠. 혹은 책 제목을 입력해도 돼요. 예를 들어 커서 AI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쓴 책인 1인앱 개발 커서 AI와 함께 배우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이 책의 ISBN 넘버가 나오고요. 매장별 재고 현황이 나옵니다. 광화문점, 강남점, 각 지점별로 책이 몇 권씩 있는지 그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광화문점의 서가 위치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책이 있는지 또 맵 정보도 나오죠. 마우스로 스크롤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작가 입장에서 내 책이 몇 권이 팔렸고 또 몇 권의 재고가 지점에 남아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매번 서점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려면 몇 번씩이나 클릭을 해야 됐죠. 지금 교보문고를 접속을 했거든요.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검색하고요. 내 책의 재고 확인을 위해서 제목을 클릭하고 이 화면에서 매장 재고 위치 버튼을 또 클릭하고 이렇게 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점의 위치를 보고 싶으면 이 숫자를 클릭해서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됐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죠. 첫 번째 번거로운 이유는 온라인 서점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키워드로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 그리고 각각의 책을 클릭해서 재고 확인을 위해서 버튼을 또 한 번 클릭해야 된다는 이런 귀찮음이 존재했습니다. ISBN이나 책 제목을 입력하게 되면 그 책의 재고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서가 위치도 자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책의 재고가 줄어들거나 혹은 재고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작가에게 굉장히 희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광화문점의 10권의 재고가 9권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한 권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알림을 등록해서 슬랙 같은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 재고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제 책이 몇 권이 판매됐는지 접속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는 개인적인 불편함도 있었고요. 독자 입장에서 생긴 불편함이 존재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내 책이 현재 서점에서 몇 권이 팔렸는지 알고 싶었고 또 매대에서 여전히 책이 생존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독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책을 사고 싶을 때 현재 서점 재고가 몇 권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클릭하면 자, 지점별로 현재 재고가 나오죠. 광화문점에 178권 이렇게 나오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크롤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요. 웹사이트에 있는 책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궁금하죠. 제가 웹사이트에 있는 재고 정보를 대체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바로 그게 크롤링이라는 기술 덕분이거든요. 크롤이라는 단어가 거미를 뜻하거든요. 거미가 이 여기저기를 기어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 똑똑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시키면 이 거미처럼 생긴 로봇이 우리 대신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광속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재고 정보 혹은 위치 정보만 쏙쏙 뽑아오는 거죠. 사람이 하면 5분 걸릴 일을 3초 안에 해치우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는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엔드는 카페의 카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카운터에서 눈으로 보고 메뉴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버튼을 누르는 예쁜 화면이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공간이 카페 카운터인 프론트엔드죠. 백엔드는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 주방이잖아요. 이런 주방을 우리는 백엔드라고 부르죠. 주문을 받아서 커피를 만들고 재료가 떨어지면 채워 넣는 주방이 백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레시피 노트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정보를 기록해 두는 공간이죠. 커피 레시피나 손님이 뭘 주문했는지 꼼꼼히 적어두는 장부 같은 역할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운터와 주방은 서로 어떻게 소통할까요? 바로 API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API는 카운터 직원과 주방 요리사가 소통할 때 쓰는 자기들만의 암호 같은 거예요. 주문서나 혹은 웨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API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에서 카운터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는 요청을 API인 주문서에 적어 보내면 백엔드인 주방에서는 그걸 보고 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겠죠? 그걸 만들어서 내주는 거예요. 둘 사이에 약속된 소통 방식이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이 크롤링 로봇이 온라인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걸 프론트엔드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A 주문서를 통해서죠. 자, 그리고 컴퓨터들은요, 제이슨이라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자, 제이슨은 사람이 알아보기도 쉽고 깔끔하게 정리된 일종의 디지털 영수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품명인 채식주의자, 지점은 강남지점, 재고는 11권. 이런 식으로 항목과 값으로 짝지어져 있어서 컴퓨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각 서점별로 재고를 일일이 클릭하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검색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그 책의 실시간 재고 정보를 어딘가에 쌓아두면 좋잖아요. 자, 그때 활동하는 거를 폴링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POOLING라고 얘기하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기능을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상상해보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겠죠? 잠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재고 변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백그라운드 폴링이라는 기술 덕분이거든요. 백엔드인 주방에 5분마다 울리는 알람 시계를 하나 갖다 두는 거예요. 5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알람을 계속 주방장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크롤링 로봇이 출동을 하고요. 서점에 접속해서 재고를 확인하고 이전 기록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24시간 내내 혹은 1년 365일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켜져 있기만 한다면 그 서비스가 버셀이나 다른 렌더 같은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그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동안 작동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북파인더에서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정보가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푸시 알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백그라운드 폴링을 통해서 실시간 재고 현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지만 재고가 5분이 지나서 폴링을 하니까 9권으로 줄어든 거예요. 한 권이 팔렸다는 얘기니까 신나는 소식이잖아요. 푸시 알림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슬랙 메신저 많이 쓰잖아요. 슬랙에는 웹훅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백그라운드 데이터베이스가 폴링을 하다가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순간을 캐치해서 그 정보를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슬랙 메신저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메시지가 푸시 알람으로 오겠죠? 몇 건이 광화문점에서 팔렸습니다. 새롭게 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북파인더 서비스를 보여드렸고요. 이 서비스는 웹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죠. 커서 AI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커서 AI에 그 웹브라우저라는 기술이 새롭게 생겼죠.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디버그도 해보고요. AI가 테스트를 진행해서 에러가 없도록 개발하는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아이디어 프롬프트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정교하게 기술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진행하고 핵심 기술 문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커서 AI로 가서 실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빌딩 해볼 건데요. 제미나이의 잼스를 바이브 코딩 코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 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댓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스에서 바이브 코딩 코치를 선택하면 채팅을 시작할 수 있겠죠? 바로 아이디어 빌딩을 진행할 겁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북파인더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책의 매장 재고 위치 정보 안내를 자동으로 가져오기 가로 열고 크롤링 이렇게 입력하고 보낼게요.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교보문고에서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책의 매장 재고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세 번째 질문은 왜 만들고 싶으냐? 어떤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지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자로서 서점에 가끔 가는 편인데 내 책의 재고 및 위치 정보를 찾는 게 불편했다. 책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교보문고 접속하고 검색창에서 제목으로 검색하고 매장 재고 및 위치 버튼을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팝업에서 또 확인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불편하다. 그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이 과정은 저자로서 느낀 불편함이었지만 독자로서 느낀 불편함도 존재할 거예요. 자, 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책을 주문하고 싶거나 정보를 찾고 싶을 때 그 여러 단계에 걸쳐서 클릭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크롤링을 이용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원클릭을 통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지점별 온라인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요.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재고 현황을 관리하고 싶다. 주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주요 사용자는 작가와 독자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작가는 자신의 책을 출간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작가예요. 출간된 지 얼마 안 되면 서점 매대에 내 책이 몇 권이 올라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특히 매대에 내 책이 몇 권이 존재하고 몇 권이 팔렸는지가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책을 찾고 있는 직장인이 한 명 있다고 쳐봐요. 온라인에서 책을 발견했는데 당장 저녁에 퇴근하면서 서점에 들려서 읽고 싶은 거예요. 원클릭으로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재고가 있는 가까운 지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초조한 신인 작가가 있고요. 시간이 금인 직장인 독자가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주요 고객이 되겠죠? 어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다, 독자다, 굳이 어느 쪽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서비스가 중요한 거니까. 작가라면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 또 독자라면 서점에 가지 않아도 책 이름만 검색하면 재고와 위치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서비스의 핵심은요, 실시간으로 재고와 위치를 아는 거예요. 북파인더에 들어가야 될 핵심 기능 세 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실시간 재고조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재고 변동 기록해야 됩니다. 또 푸시 알림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모두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재고 현황이 변경되면 슬랙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사실을 토대로 네 가지를 정리해줬고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어떤 기능이 사용자들이 와 이거다 하고 반응할지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모두 MVP로 출시해야 된다. 순서를 정리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시간 조회하고 데이터 기록하고 푸시 알림 보내고 슬랙 알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실시간 조회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록하고 슬랙 알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푸시 알림은 슬랙 알림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는 절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클릭하는 게 늘 불편했기 때문에 조회하면 중요한 정보를 한 번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UX, UI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CSS를 써서 세련되고 모던하게 꾸미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만들까? 웹사이트가 좋을까? 모바일 앱으로 만들려면 과정이 있을 테니까 번거로울 것 같아요. 웹사이트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부가적으로 정보를 주면은
AI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방향대로 문서를 작성해줄 확률이 올라가겠죠. 웹사이트가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롤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쓰는 게 좋거든요.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은지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패스트 API를 제안해서 북파인더의 엔진으로는 패스트 API로 가는 결정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빠른 개발을 위해서 슬랙 알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변했고요. 외부 서비스는 향후에 고려합시다. 현재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요약해줬고요. 데이터는 주로 어디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좋냐? 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버죠. 다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두 번째는 사용자 기기에 저장한다. PC에서만 작동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는 현재 우리 서비스의 시점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용자 기기에서 운영하려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기 쉽고 운영하기 편리해야 되겠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얘기했고요. 선택한 FAST API 엔진과 궁합이 좋다. 7가지 최종 설계 문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PRD, TRD, 흐름도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시스템, 다음에 프롬프트 디자인, 7종의 최종 설계 문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다듬기 프롬프트를 사용했고요. 사용한 결과 마지막에는 설계 문서 7가지가 작성이 됐겠죠. 이 문서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커서 AI에 가져가면 됩니다. 제미나이 옵션 도구에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캔버스를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고요. 이렇게 7가지 설계 문서를 캔버스에 다시 정리해라. 프롬프트 창에 작성하는 것보다는 캔버스에 작성을 하면 문서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PRD, TRD 개별적으로 클릭하면 그 정보들만 캔버스에 나오죠. 복사하고 정리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커서 AI를 실행했고요. 터미널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로 먼저 이동을 할게요.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북파인더2라는 폴더로 이동했고요.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고 폴더로 이동해서 북파인더2 열기 버튼 누르시면은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뉴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DOCS 클릭합니다.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캔버스에서 PRD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사하고 커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TRD 열기 누르고 전부 복사하고요. 커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유저 플로우에서 복사하고 커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카피하고요. 커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시스템 열기 버튼 누르고요. 복사 붙여넣기, 프롬프트 디자인 제일 중요한 거죠. 카피 붙여넣기 있고요. 코딩 컨벤션 및 AI 협업 가이드 문서 복사하고요. 저장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개발을 시작할 게 아니라요. 자, 커서 AI에 익스텐션스를 클릭하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죠. 저는 클로드도 구독을 하고 있고 코덱스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 문서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AI한테 이 문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코덱스를 설치해 놨거든요. 마켓플레이스에 코덱스 오픈 AI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인스톨 해주면 왼쪽에 탭 아이콘에 맨 밑에 코덱스라는 게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코덱스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I 어시스턴트 창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프롬프트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죠. 챗 GPT를 가지고 계시면 계정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시고요. DOCS 폴더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줘.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줘. 전체 문서를 검토한 것 같아요. 특히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를 제작성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를 한번 열어보면 마크다운 문법에 맞지 않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요. 서식에 맞게끔 각각의 항목들이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코덱스에게 자문을 거쳤다면 클로드에게 자문을 요청해 보도록 할까요? 자, 커서 AI에 토글 AI 페인 아이콘을 클릭해서 잠깐 닫아두고요. 파일 에디터 오른쪽 위에 보면 클로드 코드 툴바가 있죠.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DOCS 폴더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고요. 읽어보고 프로젝트 목표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자. 특히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를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 모든 문서에 대해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하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게 보내겠습니다. 클로드 훨씬 정교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수행해야 될 목록들도 디테일하게 작성하지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수정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요. 2번 눌러서 수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산출물 7가지를 체계적으로 수정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각각의 문서들이 마크다운 문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 클로드 코드가 문서들을 개선해 줬네요. 마크다운 문법에 맞게 모두 개선해 줬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다음에 TRD, 유저 플로,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컨벤션, 제일 중요한 프롬프트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화를 나눈 세션을 종료하고요. 새로운 프롬프트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슬래시 누르고요. New Conversation을 클릭하세요. 대화창이 하나 더 생겼죠? 이 대화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docs 폴더에 모든 문서들을 먼저 읽어야 돼요. 문서를 읽는 이유는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AI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컨텍스트라고 프롬프트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프로젝트의 맥락을 먼저 파악하고 개발을 해야 될 프로젝트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후에 개발을 진행해야지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AI가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마음대로 구현하지 않도록 그 문서를 충실하게 읽고 방향대로 구현해라. 프롬프트에 그 사항을 충실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문서를 먼저 읽겠죠. at을 입력하고 프롬프트 디자인 선택할게요. 자, 프롬프트 디자인 MD 문서에 정의된 마일스톤에 따라서 모든 개발을 한 방에 해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로그도 만들고 수정도 해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체 마일스톤이 4개거든요. 4개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일스톤이 무엇인지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마일스톤 제로는 프로젝트 설정 및 환경 구성 항목이잖아요. 그 항목에 맞게끔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GitHub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은 .git ignore 파일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write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2번에 yes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가상 환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가상 명령어를 허락할 거냐라고 물어봐서요. 역시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하게 되면 requirement 텍스트 파일에 라이브러리 설치 항목들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이썬 가상 개발 환경에서 유비콘이라는 서버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서버를 8000번 포트에서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서요. 2번 선택하겠습니다. 가상 개발 환경 설정이 완성이 돼서 테스트로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엔드포인트 테스트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마일스톤 제로 프로젝트 설정 및 환경 구성이 완료됐고요. 이제 마일스톤 1 백엔드 스캐폴딩 및 데이터베이스 구현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로컬에서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 SQLite 데이터베이스로 bookfinder.db라는 파일을 만들고 스키마를 설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요청도 역시 2번을 클릭해서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일스톤 2로 접어들었네요. 핵심 기능 MVP 구현을 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필요한 파일들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슬랙 알림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슬랙 알림 서비스 구현이 끝났고요. 재고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구현하고 있다 보면 인간이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우리는 프롬프트만 보내고 있잖아요. 프롬프트도 전략적이고요. 그냥 어떤 의미를 풀어낼 건지 관점이 중요하지,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개발자인 저 자신도 때로는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해서 결과물이 완성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개발을 예전에 할 때는 이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로직과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내부에서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스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다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은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추상화라고 얘기도 하고, 내부는 다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되어 있는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은 AI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코딩을 하게 할 거냐 고민이 생기는 거죠. 현재 바이브 코딩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CS 지식이나 또는 IT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또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줘야지 얘가 현명하게 일을 잘 할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고 또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라 요청할 수 있지만, 비전공자인 분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서비스에 어떤 기술을 써야 될까? 파이썬을 써야 되는 건가? 자바스크립트, 넥스트.js를 써야 되는 건가? 모바일 앱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웹 서비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혼란이 생길 거란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AI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AI는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운 좋게 한 번의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구현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클로드 코드도 그렇고요. 커서 AI도 모델이 비싸잖아요. 두 가지를 쓴다고 하면 그 부담 느껴서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넷 4.5라든지 오퍼스 4.1 같은 모델이 코딩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플랫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냥 이것저것 기능을 개발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나와서 기분 좋겠지만,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 없이는 재미로 혹은 호기심으로 만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 뛰어넘고 성장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그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열정과 또 공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API가 뭐야? 패스트 API가 뭐야? 파이썬은 뭘까? 이런 막막한 두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강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면 의문감 없이 그냥 따를 게 아니라, 파이썬은 왜 크롤링할 때 쓰는 게 좋은가? 그리고 API는 왜 써야 될까? 그리고 온라인 서점의 재고 현황과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데 왜 크롤링을 써야 되는 건가? 공개 API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럴 때 어떤 기술을 써야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관점을 생각하면서 개발해야 AI가 지 마음대로 활개치고 난리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내가 만족해하면서 쓸 게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이브 코딩을 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현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웹은 처음이에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고요. 또 자바스크립트나 넥스트.js나 이런 웹 기반의 언어를 혹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주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이나 C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백엔드, 이런 서버에 관련된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런 부분의 개발을 주로 했지 웹 쪽은 저는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만약에 비전공자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언어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이 베이스가 되어서 전혀 생소한 웹 개발을 하더라도 개념은 잘 몰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 AI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서로 관련은 없어요. 분야도 다르죠. 그렇지만 30년 가까이 경험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웹 개발도 똑같은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보분들은 이걸 써야 되는 건가? 저걸 써야 되는 건가? 혼란스럽죠. 근데 그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내가 파이썬의 장고 프레임워크도 해보고 파이썬의 패스트 API도 해보고 루비 온 레일스의 루비라는 언어로도 개발을 해보고 또 넥스트.js의 프레임워크로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와 플랫폼과 프레임워크 경험을 쌓다 보면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한테 더 잘 맞는다. 나는 속도가 중요한가? 나는 안정적인 게 중요한가? 나는 대중적인 게 중요한가? 이런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판단이 생겼을 때는 AI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AI를 이제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주체가 AI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체성을 인간이 갖고 있느냐, AI에게 주도권을 뺏기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는 동안에 MVP 개발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구현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믿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클로드 코드로 개발을 했죠. 커서 AI의 브라우저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구현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제 기나긴 테스트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커서 A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고요. 브라우저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이 커서 AI에게 테스트도 시키고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도 수정하게끔 지시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커서 AI의 코드 어시스턴트 창을 띄우겠습니다. 커서 오른쪽 위에 토글 AI 페인, 자, 클릭하면 커서 AI 코드 에이전트 창이 나왔죠?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요,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현재 프로젝트의 구현을 마쳤으니까 DOCS 폴더 하위에 프로젝트 산출물이 있어. 먼저 읽어봐.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구현이 완벽하게 완료됐는지 테스트하고 에러가 존재한다면 수정해라. 모드는 에이전트고요. 모델은 클로드 소넷 4.5를 추론 모델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핵심 기능과 기술에 대해서도 숙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코드 중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한 번씩 다 읽게 되고요. 웹서버를 실행해서 구현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지가 로드됐고 HTML과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404 에러가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폴더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서 Run Everything이라는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욜로 모드처럼 스스로 관련된 명령어들을 알아서 실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스크린샷을 찍고요. 재고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커서가 테스트하는 과정을 맡겨보고요.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산정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일부러 제목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몇 가지 주요한 키워드를 써서 검색을 해서 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은 정보는 내부적으로 SQLite DB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것은 커서 AI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테스트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커서 AI라고 입력했으면 이 키워드가 들어간 책 제목들을 쭉 나열해 줘야 되고요. 그 나열해 준 목록에서 특정 책을 선택하면 그 책의 재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가짜 데이터 같아요.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 AI 가짜 코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목업 데이터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하드 코딩 형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검증은 하지 않지만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데이터를 보여주거든요.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커서 AI라고 입력했더니 책들의 목록이 나와야 되고 그 목록 중에서 한 가지 책을 선택하면 재고가 지점별로 나와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목업 데이터로 가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당장 수정해.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 접속해서 매장별 재고 및 위치를 확인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확인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내겠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목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조를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커서 AI는 테스트가 필요한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요. 접속해서 그 사이트에 HTML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키워드를 입력하기도 하고요. 입력한 다음에 목록이 나타나면 그 목록을 보여주는 결과 화면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목록을 보여주겠죠. 목록을 보여주고 또 개별 책을 클릭해서 매장별 재고 위치를 확인하는 버튼을 찾아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매장별 재고 위치 확인하는 버튼을 찾을 거고요. 찾은 다음에 클릭해서 각 지점별 재고가 얼마인지 분석할 겁니다. 매장별 재고 및 도서 위치 버튼을 찾았고요. 버튼을 클릭했더니 팝업 화면이 나와서 각 지점별 재고가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매장별 재고 모달 화면에서 숫자를 클릭하면 위치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 위치 정보를 우리 서비스에도 똑같이 표시해야 된다. 이 사항은 커서 AI가 모르고 있죠. 사용자가 아는 정보를 AI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 매장별 재고 도서 위치에서 각 지점에 숫자를 클릭하면 위치 정보가 나온다. 그 사실을 분석해서 나중에 우리 서비스에서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프롬프트로 계속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 결과에서 여러 책 목록이 나올 경우에 각 책을 선택하면 그 책의 매장별 재고 표시 그리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한번 구현하겠다. 그 크롤링 함수를 구현하겠다고 커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검색을 했고요. 검색 결과에 책이 나왔고요. 특정 책을 선택해서 매장 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서가 테스트를 하면서 투두 리스트도 작성하지만 웹브라우저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점검하는 기능도 구현해주고 있네요. 검토를 해보니까 재고 데이터가 현재 목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교보문고에 실제 재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부 API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 교보문고에 접속해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커서에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커서라고 입력했더니 통합 검색에 미리 보기에 3가지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제 책이 있네. 클릭을 해서 이 정보 화면에서 어떻게 파싱할지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장 재고 위치는 여기 있잖아요. 밑에 오른쪽에 버튼이 있죠. 그럼 이 버튼이 CSS 선택자가 무엇인지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검사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왼쪽 위에 있는 Select an Element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지정에 해당하는 이 버튼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에 해당하는 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검사창에서 버튼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카피 셀렉터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장 재고 위치 버튼의 CSS 선택자는 아래와 같다. 이 커서가 크롤링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번에는 매장 재고 위치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팝업 창이 나오죠? 팝업 창에서 엘리멘트 옆에 Select an Element 버튼을 클릭하시고 숫자에 마우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스판 텍스트 어쩌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 그러면 소스 창에서 해당하는 엘리먼트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카피 매장 재고 위치 팝업으로 뜨는 거를 모달 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달 폼의 재고 숫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밑에서 재고 이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게 바로 디버깅이고요. 테스트의 과정이거든요. 일사천리로 프롬프트를 제공해서 구현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렇게 디버그를 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훨씬 기나 길고 험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현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AI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이끄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과 문제점을 겪고 있는 부분을 바이브 코딩을 해서 서비스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 형태가 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 결과물은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멀리 엉뚱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구나, 그걸 알게 되죠. 결과를 확인을 해보죠. 커서가 내장한 브라우저를 실행해서요, 결과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커서 AI로 검색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결과 화면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죠.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리드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경우에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계속 AI에게 수정해라, 방향을 계속 지시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고치면서 문제를 수정할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서 다시 개발할 건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도 이제 인간이 해야 되겠죠. 2시간 정도를 투자했는데 2시간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한번 2시간 이상을 투자할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기는 할 거예요. 제대로 크롤링이 안 되니까 온라인 서점에 접속해서 책의 디테일 정보를 찾는 페이지를 띄웠고요. 그 페이지에서 매장 재고 위치 버튼을 찾았습니다. 재고 위치가 표시되는 모달 폼을 띄웠고요. 모달 폼을 띄운 다음에 숫자를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도 스크롤을 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모든 지점별 재고를 가져와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열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바로 서밋 나우를 보내면 기존에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요. 우리가 요청한 작업부터 구현을 진행합니다. 크롤링이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온라인 사이트마다 HTML의 구조도 다르고요. 또 어떤 사이트는 이렇게 로봇이 수집하는 것들을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쿠팡은 크롤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나마 이런 온라인 서점 사이트는 크롤링 하기가 쉬운 편인데, AI가 사전에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사이트의 HTML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크롤링 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서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구조를 확인하면서 샘플 데이터를 검색해서 결과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크롤링 하기 전에 책의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에서 책의 표지 사진과 저자 이름과 출판사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요청사항도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AI가 차릴 정도로 몰아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속도로 천천히 명령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빠르게 주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중간중간에 구현 중에도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을 프롬프트로 전달하세요. 크롤링 하는 기능을 바이브 코딩으로 처음 시도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뭐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생업에 바쁘니까 현실에서 쓰는 언어만 주로 쓰게 되거든요. 저도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과 똑같이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크롤링을 할 때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구나. 크롤링을 할 때는 셀레니움과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웹사이트의 구조를 AI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검사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아까처럼 Select an Element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도구에서 특정 버튼, 특정 표시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오브젝트 엘리먼트에 CSS 선택자가 무엇인지 전달해주면 AI가 더 확실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구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자동화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사이트의 구조부터 AI에게 학습을 시켜줘야만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표시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롤링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왔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검색창에서요, 재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목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표지 사진도 잘 나오고요. 저자 정보와 출판사 정보도 잘 나오고요. 밑에 내려갔더니 제 책이 보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제 클릭하면 재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강남점에 11건, 광화문에 10건, 잠실점에 5건이라고 나왔는데요.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증을 해볼게요. 자, 1인 앱 개발 나왔고요. 매장 재고 위치 눌러볼까요? 광화문에 10건, 강남에 11건, 잠실에 5건. 정확하게 나왔죠. 재고 숫자를 클릭하면 지점 위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지점 위치가 안 보여지고 있죠? 매장 재고 위치 띄우고 마우스 우측 검사 버튼 누르고요. 이런 창이 떴을 때 Select on Element를 클릭해서 이 숫자 부분에 클릭. 그러면 소스에 이 해당하는 엘리먼트가 활성화가 됐죠. 마우스 우측 버튼 카피 셀렉터. 매장 재고 숫자의 CSS 선택자는 아래와 같다. 매장 재고 숫자를 클릭하면 위치 안내 모달 폼이 나오는데 그 창이 나오게 우리 서비스에도 적용하라. 매장별 재고 모달 폼을 띄웠고요. 숫자를 클릭해서 위치 안내 맵이 표시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서비스에 관련된 기능을 구현을 해줄 겁니다. 테스트를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네요. 검색을 했고요. 검색 결과에 목록들이 표시되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책을 클릭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분석하겠죠. 60초 정도를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매장의 정보만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제 요청대로 재고가 0인 매장은 제외하고 다시 키워드로 검색하고 목록이 나타나면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첫 번째 책을 선택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선택했고요. 이제 재고 현황이 표시가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프롬프트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개선하라 요청을 해볼게요. 모든 기능이 그대로 구현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검색 결과에서 이 숫자를 클릭해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없거든요. UI가 미비한 것 같아서 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UI가 없는 거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커서가 답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지점의 숫자를 클릭하면 지점의 숫자만 가져오라고 요청하겠습니다. AI 놓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관찰을 해서 수정하라고 압박을 가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완벽하게 구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클릭해보면 위치 정보 표시도 안 나오고요. 위치 안내 이미지도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AI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완벽하게 표시되냐 약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위치 안내 텍스트도 안 나오는데 너 엉터리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내서 AI가 정신이 바짝 들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현이 완료됐거든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요. 결과에서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겠습니다. 매장별 재고 현황이 표시가 되겠죠? 오류가 났네요. 오류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활성화하고 테스트 진행하라고 하겠습니다. 구현을 완료했다고 하니까요. 다시 인간의 시선으로 테스트를 해보죠. 키워드로 검색하고요.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목록에서 한 가지 책을 선택하고요. 현황을 기다리겠습니다. 재고 현황이 표시됐고요. 재고 숫자를 클릭하면 위치 정보 텍스트와 위치 안내 맵이 표시되었습니다.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챗 GPT 글쓰기 새로운 키워드로 검색하고요. 자, 검색 결과에서 역시 제 책인 세 번째 책을 선택했고요. 자, 재고 현황이 표시될지 궁금합니다. 재고 현황이 표시됐고요. 강남 지점을 클릭해서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아주 큰 골짜기는 넘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 구현해야 될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5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작동하면서 폴링을 해라. 폴링의 목적은 온라인 서점의 특정 책의 재고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로컬에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거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전의 재고와 실시간으로 가져온 재고를 비교해서 재고가 줄거나 늘어나면 그 현황을 슬랙 웹훅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재고 현황을 크롤링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UI가 필요하다. 그것도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과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5가지 정도의 작업 목록을 만들어 놓고요. 구현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요. 결과에서 특정 목록을 선택하겠습니다. 재고 화면이 나왔고요. 숫자를 클릭하면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모니터링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탭으로 이동하면
현재 모니터링 중인 체계 정보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재고 변화가 없죠. 현재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매장 문을 닫았으니까 당연히 재고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5분 간격으로 백그라운드에서 폴링을 하면서 재고 현황을 확인을 로컬 데이터베이스인 시콜라이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재고와 실시간으로 확인한 데이터베이스의 재고를 확인해서 변화가 있다면 슬랙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슬랙에서 웹훅을 설정해서 실제 채널로 변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슬랙 API 접속 주소로 이동해서 API 설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위의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접속이 완료되면 Create New App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하단에 From Scratch 옵션을 선택합니다. 먼저 앱 네임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로그인한 슬랙의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App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왼쪽 메뉴에 보면 Incoming Webhook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현재 오프로 되어 있는데요. ON으로 바꿔줍니다. ON으로 바꾸고 나서 제일 하단에 있는 Add New Webhook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 슬랙 중에서 어느 채널로 보낼 것인지 채널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푸시 메시지라고 하는 채널을 선택했고요. 하단에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웹훅 URL이 있고요. 하단에 URL 주소가 보입니다. 카피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커서로 이동해서 env라는 파일이 보일 거예요. .env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슬랙 웹훅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요. 주석 처리를 풀어주시고 방금 복사한 웹훅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슬랙 웹훅 URL이 설정이 됐고요. 다음에 할 작업은 채널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슬랙 언더바 채널 설정했던 푸시 언더바 메시지라는 채널로 웹훅 메시지를 보내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파일 설정이 끝났으면 이 창을 닫고 프롬프트에 아래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env 파일에 슬랙 웹훅 설정을 마쳤다. 메시지 전송 모듈을 구현해 주는데 재고 현황이 바뀌게 되면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로직이야. 커서가 관련된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자, 슬랙 채널로 재고 현황이 변경되었을 때 메시지 보내는 웹훅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 슬랙 채널이고요. 슬랙 채널에는 푸시 언더바 메시지라는 채널이 있고요. 이 채널을 선택하면 북파인더에서 보내준 재고 변동 알림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서비스에서 재고가 변경되면 변경 내역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전송이 될 겁니다. 슬랙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까지 개발이 완료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커서 AI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커서 AI한테 물어볼 건데요. 실행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아쉽게도 우리 컴퓨터에서만 돌아가겠죠? 또 친구에게 이 서비스의 맛을 보여주려면 또 우리 집에 초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요. 이걸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려면 클라우드에 배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렌더와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또 버셀이라는 서비스도 있죠. 렌더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니까 렌더에 어떻게 현재 서비스를 배포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배포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크롤링한 결과를 저장하고요. 또 비교하고 슬랙으로 알림 전송까지 하는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구현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7시 반부터 구현을 시작해서 현재 시간을 보니까 12시 40분이네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구현을 했는데요.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구현하기까지 3-4시간 정도의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기능이기도 했고요. 운 좋게도 코딩을 잘하는 AI가 걸리면 금방 기능을 구현해 주기도 하지만 또 저처럼 운이 나쁘면 AI가 헤매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커서 AI가 서버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줬죠. 직접 우리가 백엔드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야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EOCS 폴더 하위에 MD 파일의 실행 방법을 이왕이면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좋겠죠? 커서가 실행 가이드 MD 파일에 파이썬 개발 환경 그리고 서버 시작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해당하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가상 환경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 끝에 VMV라는 표시가 되면서 가상 환경으로 접속이 됐다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env 파일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앱 폴더 밑에 env라는 파일이 있죠. 우리가 설정한 슬랙 웹훅 URL과 슬랙 채널명이 설정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비콘하고 여기 밑에 줄까지 오른쪽까지 쭉 선택하고 복사해 주시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잘 모르겠지만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작동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해당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로컬 호스트 8000이라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작동 중인 백엔드 서버에 실제 접속을 해서 원하는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검색해 볼게요. 재고 확인 검색하면 서버가 작동 중인 걸 볼 수 있죠. 결과가 나왔고요. 원하는 책 선택하고 재고 정보가 나왔죠. 광화문점 숫자 재고를 클릭하면 서버에서 뭔가 기동을 하고요. 결과 화면 평대 위치와 맵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모니터링의 추가가 있죠. 모니터링에 추가하면 모니터링 탭으로 이동하면 현재 이 책이 모니터링 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확인을 누르면 변화가 없으니까 별다른 메시지가 슬랙으로 전송이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재고가 변화되면 슬랙 화면에 푸시 메시지라는 채널로 변경사항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 같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코딩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코딩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끝끝내 구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코딩은 어려운 암호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떤 불편함을 찾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는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딩이든 바이브 코딩이든 훨씬 더 친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제가 사용한 아이디어 프롬프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고 따라만 하셔도 좋고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딩은 절대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정말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바이브 코딩 영상을 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즐거운 코딩 여정을 함께하는 바이브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